오늘 당신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세기 동안 술만 마시면 늘 그랬죠. 이혼하자, 이혼하자, 초년인 너랑 나나되니까 그냥 살아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제 서랍에서 목걸이를 훔쳐 저 과부한테 주셨다면서요. 같이 살자고 하면서요. 저랑은 금방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셨다면서요. 좋아요. 그 소원 제가 오늘 들어드릴게요. 이혼해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놀라움으로 입이 벌어졌고 남편은 경악한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란 숨소리와 수근거림이 타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제가 먼저 꺼내기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걸렸으니까요. 오늘은 그의 칠순 찬치에서 제가 왜 이혼 서류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저처럼 참고 견뎌온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꺼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게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홍경숙입니다. 일치능차씨, 제겐 저는 24살의 나이에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죠. 시골에서 잘 안전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그때는 여자는 글 몰라도 된다며 그저 집안일만 시키던 때였으니까요. 그런 저 같은 시골 처녀가 서울에 사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결혼하게 됐다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동네 어른들은 서울로 시집 간다고 천년이 출세했네. 복 받은 거지. 손이 커서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라고 들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손이 크다는 걸 살림을 해프게 한다고 봐서 시집 가기 힘든 흠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 꿈은 결혼식 날부터 깨지기 시작했답니다. 피로연에서 술에 취한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천에서 데려온 각시전파라 얼마나 순정적인지 몰라 나며 저를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은 술에 취해 잠든 남편 옆에서 혼자 울며 보냈죠. 자녀 때 꿈꾸던 신혼여행은 고사하고 신부 화장도 지우지 못한 제 밤을 지새웠으니까요.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셋이 함께 사는 작은 집에서 저는 늘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우리 집에 망조가 들였나 보다. 나이도 많고 금도 제대로 못 잇는 여자를 며느로 데려오다니. 자고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데 어쩌다가 저런 걸 들여서 내 아들이 고생이지.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이런 말을 하며 저를 틀들붙잡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내가 술에 취해서 너 같은 걸 데려왔다며 당장 나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한 것도 그 점이었죠. 시동생 셋의 시어머니 남편까지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돈 한 푼 벌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죠.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어요. 당신 노량진 쪽에 새벽 도매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도 채소대로 갔죠. 손이 얼고 갈라져서 피가 나도 창갑은 못 깼어요. 창갑 끼면 돈 세고 물건 다를 때 미끄럽고 해서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시동생들 학비를 대고 남편의 공무원 고시 학원기도 됐죠. 제 옷 한 벌 못 사 입고 옷은 주변에서 얻어 입으면서 그마저도 찢어진 옷은 깨 입으면서 더 남편 양복은 꼭 사줬죠. 그 시절 양복 한 벌이면 한 달 장사해서 번 돈이 다 들어갔거든요. 하루는 시장에서 12시간 내내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자 남편이 친구들을 때려와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요. 저더러 술안주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몸이 창근만 근인데도 아무 말 못하고 부엌일 서서 안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뭐야? 있던 걸 사람 먹으라고 내놨어? 요리도 못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제가 만든 안주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놀란 듯 천을 뻗으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야야 그래도 부인한테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뭐 내 마누라 이래 내가 왜 참견이야. 마음에 들면 내가 데려가 살던지. 나는 이혼할 거니까? 그 말은 정말 술만 마시면 매번 반복됐던 말이었죠. 이혼하자. 널 데려온 게 내 인생 최대 실수다. 승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입버릇처럼 꺼내던 그 말들 반세기 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구청에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뇌조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왔고 1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합니다.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소변 받아내고 욕창 안 생기게 수시로 몸을 돌려드리고 그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긴 세월 동안 시동생들은 하나둘 독립했고 아무도 시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만 빛을 고가면서 형수님 어머니는 어떠세요? 라고 물을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수님 고마워요.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명절이 돼도 제사나이 돼도 시동생 셋 중 단 한 명도 그들은 얼굴조차 비칠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난 편은 구청에서 승진을 거듭해 과장까지 올랐고 우리 아들 도연이와 딸지에도 잘 아통립했죠. 겉으로 보면 안정된 가정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집안에서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남편의 술버릇과 폭언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작년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떠나보냈지만 집으로 온 남편은 다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 남편은 이제 모든 시간을 저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데 썼죠. 이게 무슨 밥이야? 된장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평생에도 늘지가 않네? 지장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평생에도 늘지가 않네. 아침부터 시작된 찬소리는 저녁까지 이어졌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작년 퇴직을 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의 간섭과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밖에 출입을 잘하지 못하며 친했죠. 창 보거나 한두 번 경로당에 다녀오는 것 말고는요. 하루는 경로당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그나마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경로당인데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은 저처럼 고생하며 살아온 분들이라 서로 마음이 참 잘 통했죠. 그날은 이야기를 나누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여자가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경로당에 다녀왔어요. 늙은 것들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말이 나하고 넌 집에서 놀면서 뭐 하는 거야? 밥은 누가 해 먹으라고 나보고 굶어 죽으란 말이야. 저녁 6시였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 그게 밥까지 다 해놓고 갔는데도 제때 안 챙겼다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경로당 가는 날도 줄이고 다른 밥값 약속도 거의 다 취소했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집안에만 있게 되었죠. 그래도 잘못 쓸 때에 비하면 양반이죠. 잘못 쓸 땐 술만 마시면 손찌검에 머리채까지 하루도 편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그냥 결혼이려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맞고 사는 게 애들 아빠 없이 키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 남편은 나이를 먹어도 시대가 편해도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제력을 무기 삼아 저를 깔보았죠. 내가 집에 있다고 날 무시하냐? 난 연금도 나온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넌 평생 뭐 했어? 집에서 놀기만 했지? 내가 벌어온 돈이 뭐가 있냐? 집에서 밥만 축내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제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해서 시동생들 확비되고 아이들 키우고 심지어 남편 승진 때 상사들 접대비까지 되셨는데 그건 모두 돈이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 10년 감경한 것도 집안일 한 것도 모두 놀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라 태꾸는 못해요. 젊은 날 태꾸했다가 반항한다고 하도 맞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태꾸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당신도 내 덕분에 연금 받을 거야. 지금은 내가 받지만 내가 죽으면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당신이 계속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이혼해서 한 푼도 못 받게 할 테니까. 남편은 퇴직 후에도 연금 이야기를 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협박하는 무기로 더 썼죠. 이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며 마치 큰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둘이 텅 빈 집에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독립해서 제 각각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도연이는 공무원이 되어 강남에 살고 딸 지희는 공무원 남편과 함께 분당에 산당입니다. 가끔 명절에 나 얼굴을 보는데 그때도 태화하는 늘 남편 중심이었죠. 아버지 은퇴하시고 생활 어떠세요? 골프 더 치시고 좋으시죠? 아들이 한 번씩 와서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으숙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죠. 그럼 평생 나라에 봉사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지. 너희 엄마도 내 덕에 편하게 살잖아. 그럴 때마다 아이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고기를 끄덕이다군요.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입니다. 남편의 술버러진 퇴직 후에 더 심해졌어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낮에는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제약도 없으니 아침부터 해장한다며 술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은 거의 치에 있는 상태로 지냈죠. 50년 가까이 들어온 술 취한 폭언들, 귀에 굳은 살이 바뀌었을 텐데 도 여전히 듣기 힘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얼마나 망신인지 알아? 친구들도 다 그래. 김 과장 마누라는 촌스럽다고? 그러면서 술이 취하면 밥상을 뒤엎기도 했어요. 된장국이 싱겁다. 김치가 짜다. 생선이 덜 익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남편에게 저는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는 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그러자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 사람? 당신이 무슨 사람이야? 당신 같은 건 내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데려온 거지? 내가 없었으면 누가 데려가기나 했겠어? 그리고는 빈술병을 식탁에 콩 내려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움직였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식탁을 흔들었다며 소리를 질렀죠.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일도 더 찾아졌어요. 예, 직장 동료들이 오면 저더러 술안주를 만들려고 시켜놓고는 친구들 앞에서 저에 대해 함부로 말하곤 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시글 출신이라 좀 못 시켜. 아, 근데 살림은 잘해? 그거 하나는 인정한다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경로당에 가기 시작한 것도 그런 남편의 모욕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였죠.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영감도 그래요. 자기 연금 자랑은 입이 닳도록 하면서 내가 평생 집안일 한 건 일도 아니라고 무시하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고 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채 작은 위험마저 못마땅했죠. 그런데 가성 뭐해? 옆에 애들끼리 모여서 남편 흥이나 보는 거 아니야? 가지마.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몰래 경로당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우울증가를 하다 같은 게 찾아왔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혼자 희죽히 주고 있거나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집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창회 간다. 친구 만난다며 외출이 잦아졌고 들어올 땐 낯선 향수 냄새가 풍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방 안에서 제 서랍을 뒤적이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손을 확 빼서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못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내 넥타이를 찾고 있었어. 이상했습니다. 남편 넥타이는 늘 옷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제 물건들이 엉뚱한데 흩어져 있거나 서랍이 반쯤 열린 채로 흐트러져 있는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며칠 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금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주셨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경수가 엄마가 너한테 변변한 것 하나 못 해줘서 미안해. 이거 밖에 줄 게 없어. 미안해.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며 친정 어머니는 제게 본인이 평생 아끼고 간직하던 금목걸이를 쥐어주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자 제게는 삶의 버팀목과도 같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꺼내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그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 뒤로는 계속 심란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든 건가 싶어. 방 구석구석을 몇 번이나 다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던 며칠 후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광경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날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순간이었죠. 시장 채소 코너에서 패추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동네에서 소문난 과부 김씨였어요. 제 남편 또래의 남자들과 종종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던 여자였죠. 50대 후반의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경수거 언니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눈길이 그녀의 목에 가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분명 제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금색 잎사귀 모양 펜던트에 작은 진주가 박힌 세상에 하나뿐인 제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그 목걸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과부는 놀란 듯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아, 이거요? 남자친구가 준 거예요. 하고는 태연하게 웃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그날은 달랐답니다. 그건 내 목걸이예요. 당장 내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찾아봤죠. 김과부는 당황한 듯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제 남자친구가 준 선물이라고요. 그거 내 거라고 어디 갔나 했더니 내 목걸이 훔쳐서 너한테 줬구나. 당장 내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았죠. 내가 왜 줘야 하지? 난 선물 받은 건데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좋게 말할 때 내놓으라고.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가졌고 몇몇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과부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김과부는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비웃으며 소화 붙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자기만으로 목걸이를 훔쳐서 놔줬겠냐고. 남편 간수도 못하면서 뭘 잘났다고 난리야. 신고할 거면 당신 남편이나 신고해. 그 말에 생각할 겨를 더 없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부의 팔을 확 잡았죠. 당장 내놔. 아니, 그럴 것 없이 지금 당장 나랑 경찰서 가자. 김과부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국 목에서 목걸이를 획기더니 제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에이, 이따 목걸이 누가 달래?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받아달라길래 받아준 거거든? 진짜 웃기네. 남편 하나도 못 잡고 나한테 왜 지랄이야. 꼴깍 떨고 있네. 과부의 그 작반화장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목걸이를 손에 꼭 치웠습니다. 그제야 주변 상인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경숙 씨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저 여자 남의 남편 꽃이어서 유부남한테 선물 받고 그러는 거야? 뻔뻔하기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저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그 목걸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텐데 그 소중한 것을 남편이 훔쳐 왜 동여에게 주었다니. 평생의 배신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다렸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당신이 김가부한테 줬어요. 남편이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폭발했죠.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오늘 시장에서 그 여자 만났어요. 왜 내 목걸이를 그 여자가 하고 있냐, 고요. 그 여자 말로는 당신이 줬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쩌다고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왜 따져.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제가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왜 당신이 산 거예요? 엄연히 우리 엄마가 내게 주신 건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걸 그 여자한테 주냐고요. 남편은 그 말에 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술병을 집어 벽에 내던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이번엔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뚫어줘라 바라봤죠. 그러자 남편은 립스틱 자국이 모든 셔츠를 벗으며 비우셨습니다. 내가 평생 너 같은 시골 전년이랑 살았다는 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데리고 사라졌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 그러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가. 당신 같은 여편네랑 더는 못 살겠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갈 데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말 댔고, 야, 너랑은 이혼이야. 그 말에. 그래요, 이혼해요. 나도 당신 같은 남자랑은 더는 못 살겠어요. 당신 같은 인간이랑 50년이나 산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그렇게 말한 순간 남편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저를 가차없이 내리쳤어요. 맞은 게 아픈 것보다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나. 지나온 날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딸 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이니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가 아빠랑 계속 살라고 했어요?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나이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 딸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였지. 아빠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딸의 냉담한 말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참고 살지. 이제 와서 엄마가 이혼하면 제가 시댁에서 뭐가 되겠어요? 나이 등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면 시댁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저를 위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엄마의 고통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아들 도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별 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증거라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솔직히 다들 안 믿을 거려. 그리고 엄마가 그 나이에 이혼하면 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소리 들을지 아세요? 아버지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런 소문 나면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이 세계가 어떤 줄 아세요? 소문 진짜 금방 돌아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이제 와서 이혼하고 어떻게 사시겠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희생하며 지켜온 이 가정이라는 게 결국은 저 혼자만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아이들도 결국은 자기들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라면 제 인생을 바쳐왔지만 정작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제 행복을 생각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외면했죠. 그날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음날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앉아 있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더군요. 그 모습을 본 박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최선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말들이 하나둘 쏟아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말없이 최선을 꼭 잡아주었죠.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숙 씨 우리 나이에도 새삼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친구도 65대 이혼은 했는데 지금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작은 메모지를 건네주셨어요. 이 사람 내 조카인데 변호사예요. 한번 상담해봐요. 국선 변호사라 무료로 도와줘요. 말만 잘하면 이혼 소송도 다 해줘요. 그 작은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태껏 다들 참아라, 견뎌라라는 말만 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 삶을 찾아도 괜찮다고 말해준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고 셔츠에는 또 다시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남편은 제 얼굴도 찾아보지 않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탈썩 누워 코를 콜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참고 희생했나. 이제는 더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인연을 끊어야 할 때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을 위한 결정을 내렸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렇게 결심하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밑에 조심스레 숨겼죠. 박 할머니의 조카 인정 변호사가 건네준 녹음기였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특히 폭언이나 외도를 인정하는 말이 녹음되면 좋겠네요. 첫 상담 날 정 변호사는 그렇게 조언했죠. 남편의 폭력과 폭언, 외도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누군가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언을 일삼는 남편이었으니까요. 몇 주 동안 차근차근 녹음하다 보니 하루 밤 사이에 이어나자 너 같은 것이란 말만 신범도 넘게 녹음됐습니다. 어느 날은 과부와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죠. 그래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저 무식한 여편네. 곧조 전을 생각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망설이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드는 생각이 들었죠. 결심을 굳히고 나니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시장에서 반찬 가기를 오래 해온 친구 영자였습니다. 몇 안 되는 재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수십 년간 장사하면서 같이 울고 웃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자의 가기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경수가 이제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영자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내 가게 크진 않지만 자리는 충분해. 우리 같이 장사하자. 너 요리 솜씨 얼마나 좋은데 내 전라도 음식, 내 경상도 음식 둘 다 팔면 장사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게 한쪽에 제 코너를 따로 만들기로 했고 메뉴도 바로 정해졌습니다. 제 고향 찰나도 식김치와 장아찌, 영자의 경상도 식젓갈과 나물 두 지방의 손맛을 한 데모와 우리가 함께 꾸려가는 가게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간판도 새로 달자 영자와 경수 기내 밑반찬 어때 예쁘게 제대로 만들어보자. 영자의 그 말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간판에 걸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남의 그늘에 가려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와는 가게 인테리어며 간판 주문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친구 가게 준비가 진짜로 현실이 되려 하자 저도 점점 긴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눈을 피해 조용히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준비하는 동안 한 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다가 정 변호사 번호를 발견한 거예요. 이 번호 누구야? 왜 변호사 번호가 있어? 순간 가슴이 찰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료 법률 상담한다기에 혹시 몰라 받아둔 거예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가 많잖아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잘 잠깐 보더니 곧 흥미를 잃은 듯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식은 땀이 흐를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젠 멈출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가끔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애들한테 이제 와서 못할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럴 때면 몰래 꺼내둔 그 목걸이를 선해지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만지고 있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죠. 경수가 너는 평생 남미에 살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았으면 해. 경로당 친구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팔순의 최알 원인은 강한 응원을 보내주셨죠.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살았어. 그런데 요즘은 달라. 내 딸도 60세에 이혼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경숙 씨도 용기 내.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너인 복지주택 신청서도 제출했고 필요한 짐도 조금씩 영장의 집으로 옮겼죠. 통장 사본과 재산 관련 서류도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순간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들든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칠순이잖아. 기념으로 잔치를 하려고 동료들이랑 지인들 다 불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칠순 잔치 그날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디서 할 건데요? 중국집 2충 예약했어. 구청장님도 오신대. 잘 준비해. 남편의 말에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죠.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말입니다. 잔치 전날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해 내일 저녁에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고 짐도 최소한으로 꾸려두었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복한 기억보다는 슬픔과 고통의 기억이 더 많은 곳이지만 그래도 떠나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일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참 편안했습니다. 칠순 잔치날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대략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온몸이 떨려 참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그동안 준비해온 날이었으니까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다 수술 때에 오른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화장대 앞에 앉아 가을을 들여다보니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24살 시골 찬녀의 모습이 어려운 푸시포였습니다. 그 시절 꿈 많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반세기 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 스스로를 잊고 살았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경수가.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떨리는 손으로 분홍빛 입술을 그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장롱 깊숙이 간직해두었던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마련해 주셨던 유일한 혼수품이었죠. 그리고 목에는 그 금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책의 용기와 결심의 상징이 된 그 목걸이요. 화장을 마친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차려입고 난리야? 오늘 주인공은 나라고. 당신 같은 시골 출신이 한복 입어봐야 전스럽기만 하지. 평소가 탔으면 그 말에 상처받고 움츠러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그래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당신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중식당 2층 연회장에 들어와서 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현수막에는 김상호 선생님 칠순 기념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 여기저기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구석에서는 사랑과 이별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80년대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남편의 예통녀들, 구청 친구들, 지인들 모두가 남편을 축하해 주러 왔죠. 아들 도연이와 딸 지희도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왔고 선주들도 할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문득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과부 김씨였습니다.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잔치집 구석에 떡하니 앉아 있더군요. 눈이 마주쳤는데도 놀라 고개를 돌리기는커녕 보라인 듯이 번이 저를 찾아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그래, 잘 왔어. 내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요. 남편은 마치 왕처럼 모든 축하를 받으며 즐거워했죠. 이리저리 다니며 잔을 키우리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를 본체만 체하면서요. 저 사람이 집에서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옆자리에 박 할머니가 조용히 앉으셨어요. 경숙 씨, 오늘은 얼굴빛이 다르네. 결심한 대로 할 거지. 네 언니. 오늘로 모든 걸 끝내려 고요. 박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린 다 참고 살았지만 경숙 씨는 용기를 냈구나.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커팅 시간입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릎이 아파 절 두기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관절통이 심했지만 그날만큼은 통증도 무시한 채 당당히 걸어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걸음에 힘이 실린 듯 느껴졌습니다. 케이크 앞에 서자란 편이 의스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불편한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죠. 이제 사모님께서 축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깊은 심호흡을 한 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선주가 할머니 파이팅하고 작게 외치는 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칠순을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둘렀던 그 사람. 이제는 늙어버린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 당신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세기 동안 술만 마시면 늘 그랬죠. 이혼하자, 이혼하자. 초년인 너랑 나나되니까 그냥 살아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제 서랍에서 목걸이를 훔쳐 당당하게 내연남 잔치에 온 적 과부한테 주셨다면서요. 같이 살자고 하면서요. 저랑 이혼은 금방 하실 거라고도요. 좋아요. 그 소원 오늘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 선물입니다. 이혼해드리죠. 저는 준비해둔 봉투를 천천히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이혼 서류와 함께 그동안 모아던 폭력 증거들 외에도 증거까지 들어있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불그락 편하게 시작했죠.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김식 화부는 놀란 듯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얼굴이 창백해진 채 출구적으로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읽은 당혹감과 수치심이 어쩐지 제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어요. 주변에선 놀란 숨소리와 수근거림이 터져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엔 모든 소리가 멀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요. 그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무슨 헛소리를 해.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려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당황한 귀색이 역력했죠. 김 사무관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딸 지희가 다급하게 달려와 제 발을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빠 생일날 이런 망신을 주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뒤에 아들 도연이도 다가왔습니다. 사람들한 조가 다른가분도란도란, 사람들한 조가 다른도란도란, 사람들한 조가 다른도란도란, 사람들한 조가 다른도란도란, 처원들한 조가 다른도란도란, 처원들한 조가 다른도란도란, 사람들한 조가 다른도란도란, 어민이 아는도란 조긋하나요. 쉬인염들한 조긋 다른도란도란, 쉬인염들한 조근도란,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을 꼭 다무치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마디 뱉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 말은 책망도 아니고 완전한 이해도 아닌 어떤 복잡한 인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들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참고 살았던 건 다 너희들 때문이었는데 결국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남편을 향해 또 박도박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혼해 드릴게요. 그러니 그 여자랑은 이제 뒤에서 몰래 만나는 짓 말고 당신 뜻대로 살면 되겠네요. 안녕 그는 정물이 일그러지더니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점장 그 모범적인 사람으로 알려졌던 남편, 그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경로당에서 함께 온 박 한마디와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찼습니다. 그래 경수가 용기 냈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순간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주들이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이들도 느꼈나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선주들을 본인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팔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 나중에 보자. 선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짧게 인사했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매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그저 아이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남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바깥에는 영자가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마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승리감보다는 무언가 끝났다는 허탈함과 떨림이 몰려왔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최선을 잡아주었어요. 잠시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차에 오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죠. 영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몇십 년 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았던 제가 이제 그 그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햇빛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홍경숙으로 살 거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 전화로서 차창에 비친 제 얼굴, 그 얼굴에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반세기 동안 잊고 살았던 24살 시절 10월 처녀 홍경숙의 미소였습니다. 영자의 집에 도착한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차는 밤이었죠. 남편의 코골이 소리, 술 냄새,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반세기 동안 익숙했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영수가 잠이 안 오니? 수면제라도 먹을래? 영자가 물었지만 고기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영자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마치 새장에서 풀려낸 새처럼 두렵고도 살리는 기분이 밀려왔죠.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새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잠깐 참는 사이에 벌써 아침이 된 거예요. 수면 제럽지도 푹 잔 건 몇 년 만인지 모를 장도였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이 나가니 영자가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어머, 내가 해야 하는데 이제 좀 쉬어. 평생 남 밥 차려주다. 이제 좀 대접 받을 때도 됐잖아.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남의 밥상만 차려주다가 이제야 누군가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도 늘 불평했는데 영자는 되게 맛있게 먹으라고 웃으며 말해줘 왔어요. 아침 뉴스를 보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지였죠. 엄마, 지금 어디예요?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빠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술 마시고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사진첩도 찍고 내가 말렸더니 날 밀치기까지 했다고요. 지금 당장 엄마 데려오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예요. 뒤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지야, 미안하구나. 엄마는 이제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아. 아버지 진정시키고 내일 정 변호사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자. 변호사라고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에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요?
엄마 때문에 동네 방네 소문나서 얼굴을 들고 다낼 수가 없어요. 뒤에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이런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마라. 너도 하나이의 부모이면서 네 엄마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 할 말이 있으면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무리 결심했다고 해도 자식에게 상처 주는 건 괴로운 일이었죠. 영자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날 오전 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모아던 증거들 남편의 폭언 녹음, 외도 증거 폭력 사진을 보여주며 이혼 자흘차를 시작했죠. 홍 할머니 증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외도가 확실한 이 유리예요. 재산 분할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댔으니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 했죠. 절차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서류 작업을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정 변호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변호사가 머뭇거리다니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김과부가 남편분의 연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해요. 은퇴 공무원 연금이면 상당하니까요. 순간 속이 푸글푸글 끓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남편이 승진하도록 도왔는데 그 연금을 과부가 노렸다며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홍 할머니 이혼하셔도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 수급권이 있으세요. 특히 할머니처럼 혼인 기간이 50년에 가까우면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연금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의 초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그 길로 경로당에 틀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박 할머니와 최 할머니가 조용히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나와 계시고 걱정돼서 나와 봤지. 어떻게 돼 있어?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얘기를 간단히 전하자 최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순간 울컥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할머니는 제 손을 다시 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비슷한 인생 살아온 사람들이야. 이제 나도 좋은 날 올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 몇몇 할머니들이 테이블에 둘러 환자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분들 눈빛에서 말보다 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다과상이 준비돼 있었고 유자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김 할머니가 조용히 모르시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생각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영자의 반찬가게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곧 영자와 경숙이는 밑반찬으로 간판도 바꿀 예정이고요. 제 전라도식 김치도 함께 팔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경숙이 김치 맛은 내가 보증하지. 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한 눈빛과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깊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남편이 영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야, 홍경숙, 문 열어? 당장 집에 돌아와.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동네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저녁 무렵 영자의 집 앞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크게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죠. 홍경숙, 나와. 좋게 말할 때 나오라고. 그 소리에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창문 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잠시 뒤 건너편 슈퍼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좀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조일 가게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남편은 처음엔 버티다가 결국 슈퍼 안으로 끌려가듯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영자가 말했습니다. 저러다 지치면 돌아갈 거야. 걱정 마.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창틈으로 바라보는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떠나가는 모습이 어색했죠. 이게 맞는 걸까? 영자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경수가 이제 내 인생 살차예요. 후회하지 마. 그날 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문희 교실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선생님께서 어르신을 위한 생활 한글 교재를 나눠주시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쓰기를 배워볼 거라고 하셨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되게 많은 일이 있어 보인다며 마음 정리를 위해 일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쓰다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빗둘 빼둘한 글씨였지만 제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장성거 썼죠.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노인복지주택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제 혼자 살고 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신청서를 보는데 당황했습니다. 간단한 그런 일곱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백백한 서류는 아직 제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직원 아가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려운 서류를 아직 잘 못 읽는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잘 몰라도, 잘하지 못해도 이제는 솔직해져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이혼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 이혼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아끼고 증거도 충분한 이 시간도 달 걸릴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이혼을 요구해. 내 재면은 생각 안 해. 내 돈으로 산 집 내 연금인데 뭘 달라는 거야. 결국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그 사람 때문에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순 잔칫날 이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거의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법원 출석 요구서조차 무시했고 3번이나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법정에 나타나더니 이망하려니 하고 고함을 질렀고 경유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죠. 제 앞에서 재판 서류를 찢어버리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 분할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천업주부였던 내가 무슨 키워드가 있냐고 우겨댔죠. 다행히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평생 시장에서 일했던 기록이며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을 때 제가 혼자 부양했던 점 등 모두 증거로 제출됐고 그게 참작이 되었습니다. 연금 수급권 문제로도 여러 번 상담을 받고 동사무소며 은행이며 몇 번을 오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70인 넘은 몸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이혼이 아니라 제 인생을 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과의 마찰도 여러 차례 있었고 남편의 술주정과 난동도 몇 번 있었죠.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후회도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 걸음 식재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싸우고 참고 버티고 결국 오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이죠. 법원 폭도에 앉아 있는데 아들 도연이가 다가왔어요. 예전엔 늘 아버지 편이던 아이라 갑작스레 찾아온 게 조금 의아했죠.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요. 이혼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 달래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물었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데 술도 끊고 집안일도 스스로 하려고 하고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이제 알겠대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프다군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몇 달 혼자 지내봤다고 평생의 성격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나요? 도연아, 엄마도 반세기 동안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구나. 지금 내 마음은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제야 좀 돌아보게 됐다는 거야. 도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어요. 하고 조용히 말했죠. 그 아이도 알 겁니다. 늦은 판성보다 너무 늦지 않은 내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거래요. 또한 이제 와서 편한다고 해도 평생의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으니까요. 법정에 들어가자 남편이 정장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모습과 달리 단정하게 앉아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경수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에서 후회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요. 저는 초용히 서류에 설명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잘해보자. 내가 변할게.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원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풀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칠순 잔치 때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거 다 봤는데 아들은 목이 메이는 듯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살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저한테도 그럴까 봐요. 엄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습관이 됐어요. 그게 그냥 우리 집 일상인 줄 알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이들도 그 공포 속에서 살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평생 내 아이들을 지키려 했는데 어쩌면 충분히 지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미안해.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간의 긴 소송 끝에 얻은 차였죠. 법원 결정에 따라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매각되었고 저는 그 절반을 분할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놓인 복지주택 입주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아들 말로는 남편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오랜 혼인기간이 인정되어 남편의 공무원 연금도 일부 분할 수급하게 되었죠. 지금은 그 연금과 서서한 수입으로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 영자와 함께 영자와 경숙이 내 밑반찬 가게에서 한쪽 코너를 맡아 직접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도 만들어 팝니다. 사장님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그세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제 요리 성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 기분이 좋았죠. 노인 복지주택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편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죠. 같은 복지주택에 사는 이어 할머니의 권유로 이어가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창피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죠. 반세기 동안 집안일과 시장일로 굳어있던 제 몸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문의교실도 계속 다녔어요. 이제는 기초반을 졸업하고 중급반에 올라갔죠. 신문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교실 선생님은 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조금씩 제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시어머니 수발, 그리고 이혼까지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밤에 누군가의 술주정 소리에 떨리 않고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반세기 동안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올까봐 잠들지 못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1. 딸 지희와는 여전히 사이가 서먹합니다. 이혼 후 연락이 거의 끊겼죠. 하지만 아들 도연이와는 달랐습니다. 법원 앞에서의 그 고백 이후 그 뒤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 지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손주들과 함께 반찬 가게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와 저를 안았어요.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났죠. 마침 영자가 계산돼 있었기에 저는 아들과 손주들과 잠시 가게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반찬 가게가 잘 되는 것 같네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 먹고 싶었어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돌아간 후 문희 교실에 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제가 쓴 짧은 자서전을 발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홍경숙입니다. 올해 이름도 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같은 반 할머니들이 박수를 찾으셨죠.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죠. 발표 후 선생님은 제 자서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같은 상황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문희 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살이 중미로 만나 결혼했던 날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폭언과 폭료 시장에서의 고된 놈 시어머니, 간병 아이들의 상장, 그리고 이제 이름도 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장집에 도착해 문을 열기 전 문득 하늘 올려다 봤습니다. 맑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별빛 아래 서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내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홍경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시작되었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 전하로서 살아가는 하루.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삶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 있을지 몰라요. 저처럼 늦기라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하루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새로 쓸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노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연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